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올린 결혼식, 그 첫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된 70살의 노인이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모습에 숨이 내는 줄 알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제게 한 부탁은 너무나도 간단했지만 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기 충분했죠. 그 부탁 뒤에는 그가 반평생 숨겨온 비밀이 있었고 그 비밀은 저를 상상도 못한 운명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충격적인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하시고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제 이름은 서아, 25입니다. 사람들은 제 나이의 여자라면 한창 자신을 가꾸고 연애하며 꿈 같은 결혼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제 인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결혼식에는 화려한 꽃도 친구들의 즐거운 웃음소리도 없었습니다. 마당의 대나무 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와 대문 뒤에 숨어서 힐끔거리는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뿐이었죠. 그들은 저와 제 옆에 선 박 선생님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희끗희끗한 백발에 허리는 약간 굽고 깊은 눈에는 평생의 고단함이 담겨있는 70살의 남자, 선생님이 돌아가신 조상님들 사진 앞에서 제 손을 잡는 순간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세상에, 저 아가씨 저 할아버지랑 진짜 결혼하는 거야? 무슨 은혜를 갚는다고 하던데. 집이 엄청 가난하대. 저 할아버지가 얼마나 더 살겠어?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박 선생님과 은혜를 갚기 위해 결혼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빚, 하지만 제게는 수년 동안 너무나도 무거운 빚이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처음 만난 건 18살 때였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죠. 채소를 팔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시던 어머니가 트럭에 치였습니다. 길 한복판에 쓰러진 어머니의 옷은 피로 흠뻑 젖어갔습니다. 현장에 막 도착한 저는 두려움에 다리가 풀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둘러서서 보기만 할 뿐 누구 하나 엮일까 두려워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때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박 선생님만이 달려와 어머니를 번쩍 안아 차에 태우며 소리쳤습니다. 아가씨, 어서 타요. 병원으로 갑시다. 선생님 덕분에 어머니는 목숨을 구했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는 끝까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영영 어머니를 잃었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선생님을 은인으로 여겼지만 선생님은 단 한 번도 지난 일을 입에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평범한 이웃처럼 지내자고 하셨죠. 몇 년 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집에는 저와 어머니 둘만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날로 쇠약해졌고 공장에서 일하는 제 월급으로는 약값을 대기에도 벅찼습니다. 그때마다 박 선생님이 가끔씩 들러 약이나 과일, 낡은 선풍기, 때로는 병원비를 쥐어주셨습니다. 선생님은 너무나도 조용히 도와주셔서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막막할 정도였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갚을 필요 없다며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 빚을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꼭 갚아야겠다고 늘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어느 해 진력, 선생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 마당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무언가 깊이 고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달려나가 대문을 열자 선생님은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선생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 양, 내가 부탁할 게 있는데. 이걸 말하면 서아 양이 화를 낼까봐 두렵구먼. 저는 선생님을 집 안으로 모시고 차 한 잔을 내드렸습니다. 선생님은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선생님을 바라보셨죠. 마침내 선생님은 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 내가 아프다네. 의사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하더군. 그런데 나는 아내도 자식도 없이 혼자 잤나. 방구석에서 외롭게 죽고 싶지는 않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서아 양이 내 아내가 되어준다면 이 작은 집을 자네 모녀에게 남겨주겠네.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저 내 마지막 날들에 말벗이 되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네. 그거면 충분해.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릴 뻔했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뻘인 남자와 결혼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께 빚을 졌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난 몇 년간 저희는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꼬박 사흘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저는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는 얼굴을 감싸고 우셨고 제 마음은 누가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저는 지인에게 빌린 하얀 원피스를 입었고 박 선생님은 어깨 부분이 닳았지만 반듯하게 다려진 낡은 양복을 입으셨습니다. 선생님이 친척들 앞에서 제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이 너무나 떨려서 선생님의 심장 박동이 제게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선생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작은 방 안 은은한 노란 불빛 아래 저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수건만 만지작거리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 선생님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불편하게 할까봐 아주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상상도 못한 일을 겪었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서 일어나세요. 하지만 선생님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울고 계셨습니다. 70살 남자의 눈물이 앙상한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서아 양, 내가 한 가지만 부탁하겠네. 제발 나를 두려워하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게. 네, 내가 부부간의 도리를 바라고 자네와 결혼한 게 아니야. 그저 내 마지막 가는 길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나를 남편이라 불러줄 사람이 있었으면 했을 뿐이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저려왔습니다. 선생님은 목이 메어 말을 이었습니다. 제발 나를 혼자 두지 말아주게. 오늘 밤은 그저 내 옆에 잠시만 앉아주면 되네. 그걸로 충분해. 저는 눈앞에서 떨고 있는 남자를 보며 처음으로 그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는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한 말이 앞으로 펼쳐질 더 끔찍한 비밀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날 밤, 박 선생님이 그저 곁에만 있어달라고 말한 후 저는 누군가 제 가슴을 꽉 쥐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연민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 옆에 앉아 제 손을 가볍게 선생님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제 손은 가늘게 떨렸지만 제가 거부하는 것이 아님을 선생님께 알리기엔 충분했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길고 긴 폭풍우를 막 지나온 사람처럼 눈가가 붉었습니다. 선생님은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 양, 고맙네. 자네가 나와 결혼하기로 한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 잘 알고 있네. 내가 보답할 길은 약속을 지키는 것밖에 없어. 절대 자네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겠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방은 양철 지붕 위로 바람 스치는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선생님은 침대에, 저는 그 옆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제 손등에 앙상한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물건을 다루듯
아주 조심스럽게. 서아양,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해도 되겠나? 저는 선생님을 돌아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부탁이세요, 선생님? 선생님은 용기를 쥐어짜내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언젠가 내가 이 세상에 없게 되면 침대 밑에 있는 나무 상자를 강우라는 사람에게 전해주게. 그것뿐이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우라는 이름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누군가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강우라는 분은 누구세요? 선생님은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대답을 안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빚을 진 사람이고 동시에 수십 년 동안 피해 다닌 사람이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평생을 아내도 자식도 가까운 친척도 없이 조용히 살아온 남자에게 빚을 졌으면서도 두려워하고 피해야만 했던 강우라는 존재가 있었다니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선생님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더는 묻지 말아주게. 때가 되면 알게 될 걸세. 그날 밤 이후 저는 박 선생님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방 2칸짜리 작은 집은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아주 정돈된 분이셨습니다. 물건들은 항상 줄지어 놓여 있었고 집에서는 늘 은은한 파스 냄새가 났습니다. 그곳에서 며칠 지내자 저는 금세 선생님의 생활 리듬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국화 화분에 물을 주고 차를 한 주전자 우려내 처마 밑에 앉아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시는 선생님. 제가 새순물을 떠다 드리면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서아 양, 그냥 편하게 지내게. 자네는 내 아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네의 삶을 바꿀 필요는 없어.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남자는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가슴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왜 수십 년간 혼자 살아야 했을까? 왜 강우라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야 했을까? 어느 날 오후 제가 집 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선생님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만큼 격렬한 기침이었습니다. 제가 달려가 보니 선생님은 식탁 모서리를 붙잡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선생님은 기침을 참으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눈이 빨개질 때까지 기침을 하셨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침대에 부축하고 물을 찾으려는데 선생님이 옷을 짚었던 손바닥에 핏자국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팼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오래된 병이라 가끔 피가 좀 섞여 나오는 것뿐이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리가 없잖아요. 기침에 피가 섞여 나오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어디서 진찰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선생님은 제 시선을 피했지만 저는 선생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선생님 아내예요. 제게는 말씀해 주셔야 해요. 한참 후에야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폐병이라네. 의사가 말하길 길어야 몇 달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하더군. 그래서 내가 무모하게 자네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던 걸세.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 현실은 바위처럼 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한 결혼이었지만 이제는 마치 제가 아끼는 가족을 잃을 준비를 해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무릎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아야, 슬퍼하지 말게. 이 나이까지 살았으면 충분히 살았지. 저는 화가 나지도 선생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선생님이 너무나도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돌봐드릴게요. 더는 아무것도 숨기시면 안 돼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선생님을 위해 죽을 끓이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운 남자였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날카로운지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이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박민준 씨 아내요?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집안 구석구석을 훑다가 박 선생님의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영감, 아직 살아있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살아계시죠. 남자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난 또 죽은 줄 알았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신데 박 선생님을 찾으시는 거죠?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는 강우라고 하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이름. 첫날 밤 박 선생님이 언급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빚을 졌고 두려워했다던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서며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를 만나야겠소. 나와 그 사람 사이의 빚, 이제는 갚아야 할 때가 됐으니. 집안에서 박 선생님이 기침하며 저를 불렀습니다. 서아야, 누구냐? 제가 돌아보자 선생님은 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렸으며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커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두려워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선생님이 4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의 소용돌이 속으로 막 발을 들여놓은 것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강우라는 남자를 문 앞에서 발견한 순간 저는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숨도 제대로 못 쉴 듯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문틀을 꽉 붙잡은 채 몸이 반쯤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달려가 선생님을 부축했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제가 있잖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제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의 시선은 마치 악마를 만난 것처럼 저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강우 씨는 가만히 서서 뒷짐을 진 채 강철처럼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으로 한 걸음 더 들어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을 줄은 몰랐군. 그 말은 책망이 아니라 아쉬움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그가 박 선생님이 오래전에 죽었기를 바랐던 것처럼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박 선생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강우, 자네가 여긴 어쩐 일인가? 네, 내겐 자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네. 강우 씨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돈 받으러 온 거 아니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진실을 되찾으러 왔소. 저는 박 선생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제게 말씀하세요. 선생님은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서 있기도 힘드세요. 선생님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강우 씨는 저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당신 젊은 나이에 저 영감이랑 결혼했지. 당신은 당신 남편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저는 주먹을 꽉 쥐고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똑똑히 말씀하세요. 박 선생님이 무슨 빚을 졌다는 건가요? 강우 씨는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빚. 그 영감은 사람 목숨 하나를 빚졌소.
저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강우 씨는 박 선생님을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무겁게 내뱉었습니다. 50년 전 당신은 한 아이를 버렸어. 당신 때문에 죽은 아이를 말이오.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쳐다봤지만 선생님은 제 시선을 피한 채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우 씨는 집 안으로 들어와 무언가를 찾는 듯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제가 방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강우 씨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찾으러 왔소. 그 영감이 수십 년간 숨겨온 증거 말이오.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증거요? 출생증명서. 저는 멈칫했습니다. 누구의 출생증명서요? 강우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여동생, 그리고 이 남자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가 버린 사람의 것이요. 박 선생님이 갑자기 손으로 탁자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절규였습니다. 강우, 그만하게. 옛날 이야기는 꺼내지 마. 하지만 강우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가씨는 죽었소.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17살에 죽었지.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허름한 월세방에서 그 아기가 바로 나요. 저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박 선생님을 돌아보니 선생님은 울고 계셨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못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입은 더듬거렸습니다. 미안하네, 강우. 정말 미안하네.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대로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강우 씨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되셨다고. 강우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보육원에서 자랐소. 수년간 우리 모자를 버린 사람이 누군지 찾아다녔지. 그리고 마침내 박민준이라는 이름을 찾아냈소. 저는 박 선생님을 돌아봤습니다.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너무 가빠서 곧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등을 쓸어들이자 겨우 숨을 고르셨습니다. 마침내 선생님은 제가 바싹 다가가야 겨우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나도 너무 젊었네. 공장 앞에서 음료수를 팔던 아가씨를 남몰래 좋아했지. 이름은 은혜였어. 하지만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했네. 아버지는 양가가 약속한 다른 여자와 결혼하라고 윽박질렀지. 네, 나는 감히 반항할 수가 없었네. 선생님은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떠났을 때 은혜는 임신 중이었어. 나는 몰랐네. 알았을 땐 이미 너무 늦었지. 아버지는 은혜를 돕는 걸 철저히 막으셨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신경 끄라고 하셨지. 네, 나는 그 말을 거역하지 못했네. 나는 이기적이고 비겁했어. 강우 씨는 주먹을 꽉 쥐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겁함 때문에 내 어머니는 죽었소.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심장을 세게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흐느껴 울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야. 평생 누구도 만날 엄두를 내지 못했네. 아이를 가질 수도 누구의 눈도 마주칠 수가 없었어. 혼자 살면서 죗값을 치르려고 했네. 하지만 자네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강우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죽이러 온 건 아니오. 물으러 왔소. 그는 박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를 찾아본 적은 있소. 박 선생님은 목이 메어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무겁게 떨어뜨리듯 말했습니다. 있었네. 10년 동안 찾아다녔지. 하지만 그때 자네는 이미 입양된 후였어. 아무도 자네가 어디 있는지 말해주지 않았네. 그렇게 자네를 놓쳤어. 강우 씨는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정말로 내 어머니를 사랑했다면 왜 지켜주지 못했소? 박 선생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기가 없었네. 나는 약했고 내가 잘못했네. 두 남자, 한 노인과 한 중년 남자는 너무 오랫동안 끊어진 삶의 조각처럼 마주 섰습니다. 그들 사이에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 선생님이 안타까우면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 수십 년간 증오를 품고 살아온 강우 씨가 가여웠습니다. 한참 후 강우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복수하러 온 게 아니오. 단지 왜 그랬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오. 이제 들었으니 나도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오. 그는 등을 돌려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당을 떠나기 전 그는 멈춰서서 제 다리를 후들거리게 만드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소. 조사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소. 그날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의심이 들어서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강우 씨는 저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개입한 것 같다는 의심이요. 두 사람 모두 희생자였을지도 모르지. 저는 소름이 돋았고 그는 떠났습니다. 박 선생님은 마룻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꽉 껴안고 떨었습니다. 선생님, 숨 쉬세요. 저 무섭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박 선생님의 눈에 남은 것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공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박 선생님의 과거가 아니라 더 깊고 어두운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박 선생님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선생님의 손은 온기가 모두 빠져나간 듯 차가웠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선생님이 쓰러질까봐 걱정되면서도 강우 씨가 남긴 말이 칼날처럼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소.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의심이 들어서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선생님의 얼굴을 닦아드리고 입술에 물을 적셔드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선생님의 숨소리가 조금 고르게 돌아왔지만 눈은 여전히 공포에 질린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강우 씨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은혜 씨의 죽음에 대해 의심되는 점이 있었나요? 박 선생님은 망설였습니다. 두 손으로 이불을 꽉 쥔 채 제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있었네. 하지만 감히 믿을 수가 없었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은 자신의 생각조차 두려워하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내 생각일 뿐이야. 증거는 없어. 저는 선생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선생님 아내예요. 선생님이 마주하기 두려운 것을 해결하도록 제가 도울게요. 선생님은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단 한 번도 숨을 내쉬지 못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침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 은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애가 살던 곳으로 찾아갔었네. 제가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요, 선생님. 뭔가 이상한 점이 많았어. 선생님은 숨을 참았습니다. 은혜는 월세방에서 죽었는데 문이 부서진 흔적도 없었고 집기도 그대로였네. 단지 그 애의 천가방만 사라졌더군.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가방에 뭐가 들어있었는데요? 선생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류들, 편지 한 통, 그리고 내가 그 애에게 모든 걸 기록하라고 줬던 수첩이 들어있었지. 목덜미의 혈관이 툭툭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편지요? 박 선생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애가 나에게 쓴 편지였네. 하지만 가방과 함께 사라져서 나는 끝내 읽지 못했지.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누군가 가져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누가 죽어가는 사람의 가방을 가져가겠어요. 박 선생님의 몸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그 애가 임신한 걸 알고 계셨네. 만약 다시 나를 찾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셨지. 제 몸에 피가 햇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선생님은
그 가방을 가져간 사람이 아버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선생님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가가 붉어지더니 제 손등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박 선생님은 지쳐서 잠이 드셨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중간에 멈추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은혜 씨의 죽음에 떳떳하지 못한 구석이 있다면 강우 씨는 평생 오해 속에서 살아온 것이고 박 선생님은 자책감의 병이 더욱 깊어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밑에서 선생님이 전에 말했던 나무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갈색의 낡은 상자는 자물쇠가 녹슬어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을 존중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연결고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자를 내려놓으려던 바로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한 노크는 아니었지만 오후에 강우 씨가 왔을 때와는 다른 이상하고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나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50대쯤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높게 틀어 올리고 얇은 안경을 썼으며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물었습니다. 서아 씨, 박민준 씨 아내 맞으시죠? 저는 경계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신가요? 그녀는 작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김 선생, 전직 동사무소 직원이라는 글자를 보았습니다. 강우 씨의 어머니가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30년 전 은혜 씨의 사망과 관련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민감한 사안이라 그동안 보관되어 있다가 최근에 공개된 서류들입니다. 저는 온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은혜 씨의 사망을 신고한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라 낯선 남자였습니다. 제가 바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요? 그녀는 제 손에 서류 뭉치를 쥐어주었습니다. 서류에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지만 그녀는 제 어깨를 가볍게 막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이름은 당신이 상상도 못할 사람이니까요. 제 얼굴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인데요? 김 선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민준 씨의 친아버지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바닥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먼저 신고했고 동사무소에 상세한 기록을 남기지 말고 자연사로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그분은 권력이 있었고 아무도 그분의 말을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꽉 쥐었습니다. 만약 박 선생님의 아버지가 관련되어 있다면 모든 것이 뒤집히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은혜 씨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진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김 선생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왜 이제야 이걸 가져오셨나요? 그녀는 오늘에서야 서류 반출이 허가되었고 강우 씨가 옛 사건을 다시 파헤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세월에 따라 희미해진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구절에 붉은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당시 직원이 그어놓은 것이겠지요. 사건 신고자 박 회장. 저는 김 선생을 쳐다봤습니다. 이분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준 씨의 아버지입니다. 머릿속에서 윙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균형을 잡기 위해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그럼 은혜 씨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었다는 건가요? 그녀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많습니다. 당시 은혜 씨는 심각한 지병이 없었는데 갑자기 사망했고 결론은 모호했으며 서류는 은폐되었고
신고자는 박 회장이었습니다. 저는 입이 바싹 마르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강우 씨가 이 사실을 알면 김 선생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박민준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마주해야 할 사람은 당신의 남편이니까요. 저는 박 선생님의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지만 곧 폭풍우가 덮칠 것이었습니다. 저는 김 선생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저를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제가 귀를 바싹 대야 들릴 만큼 작게 말했습니다. 강우 씨가 아닙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럼 누구죠?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 과거를 들추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데요? 그녀는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차갑게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습니다. 박민준 씨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 박민준 씨의 새어머니입니다. 그 여자는 겉보기처럼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김 선생은 문 밖으로 나섰지만 떠나기 전에 돌아섰습니다. 만약 그 나무 상자를 아직 가지고 있다면 지금 열지 마세요. 엉뚱한 사람이 열면 아주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방 안에서 박 선생님이 가볍게 기침하는 소리가 3번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과거를 싣는 것은 강우 씨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더 위험한 사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어쩌면 은혜 씨를 죽였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여전히 우리 가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김 선생이 떠난 후 저는 거실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마지막 노란 햇살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제 무릎 위에 놓인 낡은 서류 뭉치를 비췄습니다. 누렇게 바른 종이, 희미해진 글씨,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돌덩이처럼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박 선생님의 아버지가 은혜 씨의 사망을 신고했고 명확한 기록을 남기지 못하게 했으며 부검도 추가 조사도 막았습니다. 이 모든 비정상적인 사실들은 짙은 안개처럼 서서히 걷히며 과거의 가장 끔찍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떨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 씨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병 때문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소행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은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아까보다는 정신이 맑아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보며 약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서아야, 아까부터 뭘 하길래 얼굴이 그렇게 창백한가? 저는 황급히 일어나 서류 뭉치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녁 준비하려고 집 정리 좀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가까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아야, 나한테 숨기지 말게. 누가 왔었지? 그렇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생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면 당장 쓰러지실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마음속의 공포를 억누르고 말했습니다. 네, 그냥 예전 동사무소 직원이 와서 집 서류 문제로 몇 가지 물어보고 갔어요. 선생님은 저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제 얄팍한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위험한 일은 하지 말게. 이 나이까지 살다 보니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알겠더군. 저는 선생님이 제 불안한 얼굴을 보지 못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놓지 않을 겁니다. 진실을 알아내고 선생님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죽을 끓여 상을 차렸습니다. 박 선생님은 몇 숟가락 드시더니 기침을 하셨습니다. 오후처럼 심하지는 않았지만
입가에 작은 핏자국이 묻어나는 것을 보기엔 충분했습니다. 저는 수건을 건네며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내일 도시에 있는 큰 병원에 다시 가봐요. 병을 더 키우시면 제가 마음이 안 놓여요. 선생님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병원 가는 게 무섭다네. 뭐가 무서우세요? 사람들이 내가 얼마 못 살 거라고 말하는 게 무서워. 자네가 막 내 인생에 들어왔는데 아직 죽고 싶지가 않아. 저는 목이 메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선생님과 결혼했고 선생님을 돌볼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일은 제가 해결하도록 도울게요. 선생님은 깜짝 놀라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아야, 그 일에 엮이지 말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밝혀야 해요. 선생님의 몸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서아야.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새어머님 말씀이세요. 그분이 선생님께 무슨 짓을 하셨나요? 선생님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너무나 길고 무거워서 벽에 걸린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선생님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은 누가 은혜 이야기를 꺼내는 걸 싫어하셨네. 옛날 이야기를 묻는 것도 자기 뜻을 거스르는 것도 싫어하셨지. 내가 수십 년을 같이 살아봐서 잘 알아.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박 선생님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서아야, 증거는 없네. 하지만 나는 그분이 그럴 능력이 충분하다고 믿네. 그분은 아주 영리하고 아주 인내심이 강해. 숨기는 법도 계산하는 법도 알지. 심지어 아버지조차 그분을 두려워했어.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박 선생님의 아버지처럼 권위 있고 동사무소 기록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남자가 두려워했던 여자라니. 대체 어떤 사람이란 말인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 아직 살아계시나요, 선생님?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고향에 계시고 강우가 돌아온 것도 분명 알고 계실 걸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신경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속삭였습니다.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르지. 밤이 깊어지고 박 선생님은 일찍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아직 다 펼쳐보지 못한 서류 뭉치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의 말, 강우 씨의 눈빛, 박 선생님의 떨리는 표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져 어두운 그림이 되었고 저는 그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 한 조각씩 더듬어야 했습니다. 저는 서류 몇 장을 더 넘겼습니다. 시신부검 불어 신고자가 허락하지 않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신고자는 바로 박 선생님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소름 돋게 한 것은 서류 마지막에 적힌 당시 동사무소 직원의 손글씨였습니다. 박 회장과 동행한 여성 1명, 체구가 작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림. 관계 불명. 단 한 줄이었지만 저는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새어머니. 거기까지 읽었을 때 마당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고양이 소리도 바람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가볍지만 단호한 발소리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는 대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똑똑똑 3번의 노크 소리. 오후에 강우 씨가 왔을 때와 똑같은 소리였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문을 살짝 열었고 거의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밖에는 60대쯤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높게 틀어 올리고 목까지 단추를 채운 갈색 옷을 입은 눈빛이 정육점 칼날처럼 날카로운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귓가에 박히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가 서하구나.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나는 이 여사라고 한다. 내 남편의 새어머니지. 저는 문고리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여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 아들이 옛날 일 때문에 시끄러워진 것 같더구나. 문 열어라. 할 얘기가 있다. 안 됩니다. 그녀는 문틈으로 바싹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직접 열고 들어가게 만들지 마라. 그 말에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폭풍우가 우리 집 문 앞에 도착했다는 것을요. 저는 문 앞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문은 손가락 2마디 정도만 열려 있었습니다. 문 밖에는 박 선생님의 새어머니, 최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눈 한 번 깜빡이지 않는 차가운 시선으로 제 얼굴의 모든 표정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웃음이라고 부를 수 없는, 보기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미소였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꽉 쥐고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하지만 박 선생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니 놀라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최 여사는 2번 권유를 기다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구두굽이 타일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데 익숙한 권력자의 시선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봤습니다. 평화롭던 제 집은 그녀의 존재만으로 갑자기 비좁고 숨막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양손을 깍지 낀 채 여전히 제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넌 날 처음 보겠지만 나는 널 안다. 내가 은혜 때문에 민준이와 결혼했다는 것도 알아 탓하지는 않으마. 요즘 젊은이들 중에 그런 애가 드물지.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바늘끝이 피부를 스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우리 집안의 옛일에 남이 끼어드는 건 좋아하지 않아. 저는 온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끼어들 생각이 전혀 없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그저 박 선생님을 돌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돌보는 거니 아니면 조사하는 거니?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직 동사무소 직원이 찾아오고 그녀가 말을 끊었습니다. 누군가 묵혀뒀던 서류를 들춰내고 옛날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면 넌 날 너무 얕본 거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류를 받은 첫날 밤부터 김 선생이 왔던 것, 이 집에 발을 들인 모든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득 머릿속에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 거지? 최 여사는 양손을 무릎에 얹고 몸을 앞으로 살짝 숙였습니다. 서아, 네가 죽은 사람의 일에 손댈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모든 것이 명확해지길 바랄 뿐이에요. 만약 오해가 있다면. 오해? 그녀는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그 은혜라는 애의 죽음이 오해라고 생각하는 거니?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진 것 같았습니다. 최 여사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은혜는 과거고 나는 현재야. 그 차이를 알겠니?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도 아셔야 해요. 강우 씨가 진실을 찾고 있고 아주머니는 그걸 막을 수 없어요. 그녀의 미소는 마치 누가 불붙은 등불을 불었끄듯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강우 녀석.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애초에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어.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처음으로 피하지 않고 쳐다봤습니다. 옛날에 그 녀석을 보육원에 데려다 준 게 바로 나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뭐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씨 이야기를 하듯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핏덩이였지.
서류도 엄마도 없고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았어. 게다가 우리 집안의 오점이었으니까.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저는 제 손이 떨리는 것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아주머니, 그렇게 하는 것이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일이라는 걸 아셨나요? 그녀는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아이일 뿐. 나는 내 가족만 생각했어. 그리고 은혜가 죽은 건 나 때문이 아니야.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야. 그렇다면 누구 때문이란 말인가? 박 선생님의 아버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그녀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죄책감이라곤 한 점도 없었습니다. 내가 말해주지. 옛일은 그냥 묻어두는 게 좋아. 죽은 사람은 죽었고 산 사람은 계속 살아야지. 내가 여기 온 건 너에게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서야. 저는 목구멍에 걸린 덩어리를 삼켰습니다. 만약 아주머니께서 잘못한 게 없다면 왜 저를 찾아와 경고하시는 거죠?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술이 칼날처럼 얇은 미소를 그렸습니다. 정말 고집불통이구나. 민준이가 왜 널 좋아하는지 알겠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박 선생님께서 괴로워하고 계세요.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그녀는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넌 이해 못해. 진실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저는 양손으로 책상을 짚었습니다. 진실이 두려우신 건가요? 아니면 아주머니께서 하신 일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우신 건가요? 그녀는 정확히 1초 멈췄습니다. 단 1초.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제가 그녀가 숨기는 것을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몸을 돌려 문으로 향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제 발밑에 땅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서아, 만약 계속 파헤친다면 넌 민준이뿐만 아니라 내 친어머니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될 거다. 저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지금 저희 엄마를 협박하시는 건가요?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나는 사실을 말할 뿐이야. 시골에 내 어머니 혼자 사시지. 집으로 가는 길은 꽤 어둡더구나. 입 조심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까봐 걱정돼서 하는 말이다. 심장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섰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맴돌았습니다. 내 말을 기억해라. 두 번째 죽음이 일어나게 하지는 마. 대문이 닫히고 차가운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은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분해서, 억울해서, 박 선생님이 안타까워서, 강우 씨가 가여워서,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최 여사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박 선생님의 방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오후보다 더 창백했고 입술은 달싹거렸으며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가슴에 손을 얹고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절망에 빠진 듯 속삭였습니다. 서아야, 나 다 들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선생님의 몸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야, 서아야.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혜의 죽음. 내 새어머니 짓이 아니야. 저는 등골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누구예요? 박 선생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목이 메인 목소리로 저를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강우의 친아버지다. 저는 박 선생님의 말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누군가 목을 조르는 듯 무겁게 가라앉았고 심장은 어둡고 깊은 구덩이 속으로
세차게 끌려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더듬거렸습니다. 선생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강우 씨의 친아버지가 누구인데요? 박 선생님은 침대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백발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숨을 고르며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말하려 애썼지만 그 목소리는 마치 말을 내뱉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떨렸습니다. 서아야, 강우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아들도 아니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길고 고통스러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선생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 인생을 괴롭힌 남자야.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지. 저는 거의 소리칠 뻔했습니다. 누구냐고요? 선생님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시절 내 가장 친한 친구였던 녀석, 동철이라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야기 처음부터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이름. 하지만 박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은 마치 등 뒤를 스치는 차가운 바람처럼 섬뜩했습니다. 저는 선생님 옆에 앉아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다 말씀해 주세요. 더는 숨기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박 선생님은 눈앞에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 시선은 아주 먼 옛날의 기억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단 몇 초 만에 선생님을 10년은 더 늙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절 나와 동철이는 어릴 때부터 아주 친했네. 가난한 것도 똑같았고 같이 막노동을 했지. 나는 은혜를 좋아했고 동철이도 그랬어. 저는 무겁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두 분 다 은혜 씨를 마음에 두셨군요. 선생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은혜는 나를 선택했네. 우린 서로를 무척 아꼈지. 동철이는 질투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나는 시간이 지나면 잊을 거라고 생각했네. 선생님은 힘겹게 침을 삼켰습니다. 목소리가 꽉 막힌 듯 했습니다. 내가 집안의 강요로 은혜를 떠나야 했을 때 나는 두려워서 물러섰지만 동철이는 포기하지 않았네. 늘 은혜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았고 위로했지. 바로 내가 감히 나타나지 못했던 바로 그 순간에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였나요? 박 선생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는 나도 몰랐네. 은혜는 말해주지 않았어. 다만 내가 몇 달 만에 다시 만났을 때 은혜는 임신 중이었고 동철이는 항상 그 주변을 맴돌았다는 것만 알았지. 제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그럼 강우 씨는 동철 씨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선생님은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동철이가 언젠가 나에게 말했네. 그 아이,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네.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은혜가 죽고 나서 다시 알아보니 공장 근처 사람들이 그러더군. 동철이가 나보다 더 자주 은혜를 찾아왔었다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왜 강우 씨에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숨기신 거예요? 박 선생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를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네. 이미 엄마를 잃었고 외롭게 자랐잖아. 친아버지가 엄마를 버린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건 그 아이를 다시 한번 벼랑 끝으로 미는 것과 같았으니까.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은혜 씨의 죽음이 동철 씨와 관련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서아야,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네. 저는 선생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선생님. 제가 여기 있잖아요. 선생님은 숨을 몰아쉬며 용기를 쥐어짜냈습니다. 은혜가 죽던 날 마지막으로 그 애를 만난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었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럼 누구였죠? 박 선생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철이었어. 제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목구멍에서 뛰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하세요? 확실해. 이웃이 말해줬네. 동철이가 그 전날 오후에 은혜의 월세방에 찾아왔었다고. 두 사람이 크게 다텀고 은혜는 아주 많이 울었다고 하더군. 사람들이 듣기에 은혜가 아무에게도 말 안 할 테니 제발 가져라고 말했다더군. 그리고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났지. 저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돌아가신 거군요. 그래, 방 전체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너무 무거워 숨이 막혔습니다. 박 선생님은 갈라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막으셨네. 일을 크게 만들면 가문의 명예에 흠이 가고 집안 전체에 영향이 간다고 하셨지. 만약 내가 입을 열면 나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협박하셨어. 저는 분노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럼 아버님께서 동철 씨를 감싸주신 거군요. 박 선생님은 죄책감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철이는 나중에 권력 있는 집안의 여자와 결혼했네. 그 집안이 아버지와 아는 사이였지.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든 조각이 무섭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최 여사님, 동철 씨, 모두 관련이 있었군요. 모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 네가 조사하는 건 너무 위험해. 저는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조사하지 않으면 강우 씨는 평생 거짓 속에서 살아야 해요. 선생님은 마지막 빛마저 꺼져버린 듯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강우가 친아버지가 동철이라는 걸 알면 감당하지 못할까봐 두렵다네. 제가 대답하려는 순간 마당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저와 선생님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처마 밑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먼저 달려나가 문을 열었고 심장이 뱉는 것 같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강우 씨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에서는 피가 흘렀으며 숨소리는 끊어질 듯 약했습니다. 옷에는 길고 붉은 자상이 선명했습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강우 씨,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는 힘겹게 눈을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입술이 떨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제가 바싹 다가가자 귀를 기울여야 겨우 들릴 만큼 약한 숨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민준, 집안 사람, 아무도 믿지 마시오. 저는 손도 들 수 없을 만큼 떨렸습니다. 똑똑히 말씀하세요. 누가 다치게 한 거예요? 강우 씨는 힘겹게 손을 들어 대문 쪽을 가리키려 했지만 손가락은 부들부들 떨리다가 이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내뱉듯 힘겹게 말했습니다. 최 여사가, 아니요, 그 여자가 아니야. 저는 떨었습니다. 그럼 누구예요?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숨이 끊겼습니다. 입술이 열렸지만 그 이름을 말하기 직전 강우 씨는 제 품에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저는 피투성이가 된 강우 씨의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너무 약해서 귀를 입에 바싹 대야만 겨우 끊어질 듯한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집 문 앞에서 그의 입을 막으려 했다는 것을. 제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이리 와서 좀 도와주세요. 빨리요. 박 선생님이 집 안에서 달려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가까스로 저를 도와 몸을 일으키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강우, 세상에 누가 자네를 이렇게 만들었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숨은 쉬고 계세요. 하지만 너무 약해요. 선생님, 우선 집 안으로 옮겨야 해요. 박 선생님은 기침을 참으며 강우 씨의 상반신을 부축했습니다.
저희 둘은 그를 거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그의 어깨 상처를 눌렀습니다. 제 손은 뜨겁고 미끈한 피로 흥건했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박 선생님이 목맨 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서아야, 빨리 구급차 불러. 제가 번호를 누르기도 전에 강우 씨의 힘없는 손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이 희미하게 열렸습니다. 고통으로 가득 찬 떨림이었습니다. 잠깐, 가지 마시오.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병원에 안 가면 죽어요. 그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끊어질 듯한 숨을 내뱉었습니다. 나는 안 죽소. 하지만 지금 가면 단서를 놓치게 돼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단서요? 똑똑히 말씀해 주세요. 강우 씨는 손을 들려고 애썼지만 너무 떨려서 겨우 몇 센티미터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실처럼 가늘었습니다. 민준 씨와 아주 가까운 사람. 내 입을 막으려고 나를 죽이려 했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누구냐고요? 최 여사예요. 아니면 동철 씨예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이, 아니요. 그의 숨이 막혔습니다. 눈이 커지며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 했지만 박 선생님이 갑자기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강우, 나를 보게. 자네를 건드린 게 누군지 말하게. 강우 씨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믿는 사람.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믿는 사람, 우리가 믿는 누구를요. 하지만 강우 씨는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고 상처에서 피가 솟구쳤습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요. 선생님 꽉 잡아주세요. 박 선생님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가슴을 눌러 지혈했고 저는 미친 듯이 구급차 번호를 눌렀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대문 밖에서 울렸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강우 씨를 싣고 떠났습니다. 박 선생님도 뒤따랐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그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강우 씨를 응급실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잠금 장치가 철컥하고 울리는 소리는 마치 그의 운명에 대한 판결처럼 들렸습니다. 저와 박 선생님은 새하얀 복도 밖에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의자에 주저앉아 어깨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눈빛은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 앉아 선생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강우 씨는 죽지 않을 거예요. 박 선생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서아야, 무섭다. 그가 한 말이 사실일까봐.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을까봐 무섭다. 저는 선생님을 쳐다봤습니다. 마음이 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선생님은 강우 씨가 말한 두 사람 모두가 믿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박 선생님은 주먹을 꽉 쥐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최 여사도 아니고 동철이도 아니야. 그럼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누구예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믿는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박 선생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칠흑같이 어두운 병원 마당을 내다봤습니다. 밤바람이 선생님의 옷을 스치자 본래도 마른 몸이 더욱 작아 보였습니다. 한참 후에 선생님이 돌아섰습니다. 내 평생 믿었던 사람은 딱 3명이었네. 첫 번째 사람은 이미 죽었고, 두 번째 사람은 저기 응급실에 누워있고, 세 번째 사람은 제 심장이 텄는 것 같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자네의 어머니일세.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가 무슨 상관이에요? 박 선생님이 달려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서아야, 내 말 좀 들어보게. 자네 어머니를 비난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은혜가 죽던 날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은 딱 3명이었네. 내 아버지, 동철이,
그리고 자네 어머니. 저는 거의 소리칠 뻔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는 은혜 씨를 알지도 못했어요. 박 선생님은 침을 삼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네. 내가 몇 년 전에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봤어. 은혜가 자네 어머니를 언니라고 부르더군. 언제부터 아는 사이였는지는 나도 모르네.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에요. 평생 채소 팔아서 저 하나 키우셨어요.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이 어떻게 이런 위험한 일에 엮이겠어요. 저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분명히 잘못 기억하시는 걸 거예요. 엄마는 장사하면서 아는 사람이 많았어요. 서로 언니, 동생 하는 건 흔한 일이잖아요. 선생님은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아야, 나도 내가 틀렸기를 바라네. 하지만 선생님은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려는 듯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결혼하기 이틀 전 자네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었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말랐습니다. 엄마가 선생님을 왜 만나셨어요? 박 선생님은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나에게 아직도 옛날 일을 들출 생각이냐고 물었네. 지난 일 때문에 내 딸을 해치지 말라고 하더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 있으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어떻게 옛날 일을 아세요? 엄마는 평생 시골을 떠난 적이 없는데 박 선생님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서아야, 어쩌면 자네 어머니는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실지도 모르네. 어쩌면 은혜에게 일어난 일을 직접 목격하신 분일지도 모르지. 저는 충격으로 머리가 핑 돌고 손발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눈앞에 모든 것이 흐려졌습니다. 멀리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야, 서아야, 정신 차려. 저는 박 선생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선생님은 엄마가 은혜 씨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 선생님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나는 자네 어머니가 사람을 죽였다고 믿지 않아. 하지만 무언가를 보셨고 누가 그랬는지 알고 계신다고 믿네.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숨기고 계신 걸지도 몰라. 저는 머리를 감싸 안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선생님이 대답하기도 전에 응급실 등이 깜빡였습니다. 의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강우 씨 보호자분? 저와 박 선생님이 동시에 달려갔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환자는 괜찮나요? 의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둘을 깊고 무거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목숨은 구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손에 든 차트를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혈액에서 강력한 마취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죽이기 위해 찌른 것이 아니라 의식을 잃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그가 죽기를 원한 게 아니라 단지 말을 못하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의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더 특이한 점은 이 마취제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어떤 집단이요, 선생님? 그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겨울 수면처럼 차가웠습니다. 의료계 종사자들입니다. 심장이 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은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약물을 다룰 줄 안다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전문적이고 아주 손에 익은 솜씨입니다.
박 선생님은 의자에 주저앉았고 저는 온몸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마취제를 다룰 줄 아는 사람. 강우 씨에게 들키지 않고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 접근하고 숨기고 누군가를 침묵시키는 방법을 아는 사람. 문득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한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동안 보건소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우리 엄마. 저는 힘없이 손을 떨어뜨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끔찍한 사실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제 인생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 한가운데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마치 누가 망치로 한 대 친 것처럼 윙윙거렸습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강력한 마취제, 의료계 종사자만 쓸 수 있는 것. 저는 고개를 저으며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입에서는 힘없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니야. 엄마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제 심장은 떨렸습니다. 부정하려 할수록 두려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박 선생님이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아야, 섣불리 어머니를 의심하지 말게. 나는 그분이 누구도 해치지 않았다고 믿네. 하지만 무언가를 숨기고 계신 건 분명해. 저는 흐느꼈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렇게 숨겨야만 했을까요? 왜 선생님을 찾아가서 경고까지 하신 걸까요? 박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제 어깨를 감싸고 위로했습니다. 어쩌면 그분은 네가 적게 알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지.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안전하지 않잖아요. 전 지금 구덩이 한가운데에 있다고요. 박 선생님이 무언가 더 말하려던 순간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 2명이 강우 씨의 침대를 밀고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저와 박 선생님은 서둘러 뒤따랐습니다. 그들이 강우 씨를 병실에 눕혔을 때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숨소리는 한결 고르게 들렸습니다. 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지만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가여운 남자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단지 이름 하나를 말하려다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범인이 누구도 알기를 원치 않았던 바로 그 이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마음속에서 들끓었습니다. 진실의 배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제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언제쯤 의식이 돌아올까요? 의사는 대답했습니다. 별다른 합병증이 없다면 몇 시간 후면 깨어날 겁니다. 저는 박 선생님을 돌아봤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약 2시간 후 제가 복도에서 박 선생님을 위해 따뜻한 물수건을 갈고 있을 때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꺼내보니 엄마였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지만 엄마에 대한 걱정이 가슴을 짓눌러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엄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마치 막 울었거나 달려온 사람처럼 약간 목이 메어 있었습니다. 서아야, 오늘 밤에 고향 집으로 와줄 수 있니? 저는 멈칫했습니다. 고향에요. 왜요, 엄마? 저 지금 박 선생님이랑 병원에 있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낮아졌습니다. 서아야, 그냥 와.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다른 누군가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게 먼저 말해야 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이야기인데요? 엄마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아야, 와서 들어. 전화로는 묻지 마. 지금 바로 와.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아야, 아무도 믿지 마. 아무도.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박 선생님을 돌아보니 선생님은 조용히 앉아 저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전화하셨어요. 지금 당장 고향으로 오라고 하세요. 박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혼자 가서는 안 되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두려워하고 계세요. 알 수 있어요. 정말 큰일이 아니면 엄마는 절대 저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에요. 박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만약 내 어머니가 진실을 알고 계신다면 누군가에게 압박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럼 엄마를 구하러 가야 해요. 박 선생님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기침 때문에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서아야, 내 말 듣게. 혼자 가지 마. 강우 씨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가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어. 그의 입에서 그 이름을 들어야 네가 누구와 마주하고 있는지 알 수 있네. 저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다릴 수 없어요. 엄마 목소리가 엄마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건 처음 들었어요. 박 선생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는 너를 지키고 싶네. 하지만 나도 알아. 만약 네가 어머니를 외면한다면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라는 걸.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같이 가주겠네. 저는 당황했습니다. 안 돼요. 선생님은 아프시잖아요. 장거리 이동은 위험해요. 박 선생님은 무력감 가득한 얼굴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누구랑 갈 텐가? 너 혼자는 10배는 더 위험해. 저는 선생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옆집 사는 민수 오빠한테 전화할게요. 오빠는 힘도 세고 믿을 수 있어요. 선생님은 저를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약속하게.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바로 돌아와야 해. 절대 고향에서 혼자 조사하려 들지 마. 저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해가 질 무렵 병원을 떠났습니다. 정문으로 나가는 길에 저는 강우 씨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싸우고 있는 하얀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그가 모든 비밀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알았지만 엄마 역시 저를 필요로 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자취방으로 가짐을 챙긴 뒤 서둘러 시외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이면 갈 거리였지만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초겨울처럼 바람이 차게 불었습니다. 제가 부탁했던 민수 오빠가 가로등 아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어머니는 어디 계셔?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몰라요. 일단 집으로 가주세요. 우리는 서둘러 엄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낡은 양철 지붕집. 집 안에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문을 밀자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마구 뛰는 채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버려진 집처럼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제가 불을 켰습니다. 엄마는 집에 없었습니다. 저는 공황 상태에 빠져 방과 부엌 구석구석을 뛰어다녔습니다. 뒷마당에도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갈라져 소리쳤습니다. 엄마, 민수 오빠가 제 뒤를 따라 들어오며 작게 말했습니다. 서아야, 잠깐 뭐 사러 나가셨을 수도 있잖아. 아니에요. 엄마는 밤에 문 열어두고 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꽉 막힌 듯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침대 밑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굳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몸을 숙였습니다. 침대 밑에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물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손을 뻗어 끌어냈습니다. 민수 오빠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저는 낡은 수첩을 보았습니다.
갈색 표지에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은혜의 일기, 4호 월세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세게 쥐어짜이는 듯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떨었습니다. 이게 왜 엄마 집에? 민수 오빠도 굳어버렸습니다. 서아야, 그 수첩에 적힌 이름.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떨리는 필체의 보라색 잉크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이 수첩을 읽는 사람은 부디 내 아이에게 진실을 전해주길, 누가 엄마의 인생을 망가뜨렸는지 알 수 있도록. 저는 목이 메어 입술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에는 은혜라고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첩을 떨어뜨릴 뻔하게 만든 것은 그 서명 아래에 적힌 또 다른 서명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엄마의 서명이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바로 그때 뒷문에서 아주 희미하게 삐걱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휙 돌아봤습니다. 뒷문에는 어둠의 그림자처럼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붉게 충혈되고 피곤하며 고통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야, 찾았구나. 저는 뒷문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착하고 부지런했던 우리 엄마. 쑥해진 얼굴, 오랫동안 운 듯 붉게 충혈된 눈, 엄마의 두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애써 침착하려 하면서도 깊은 무언가를 감추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 일기장이 왜 우리 집에 있어요? 엄마, 저한테 뭘 숨기신 거예요? 엄마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텅 빈 집안의 벽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릴 만큼 긴 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그 눈빛은 고뇌로 가득했습니다. 서아야, 앉아라. 엄마가 수십 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 네가 알면 엄마를 미워할까봐 무서웠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절대 엄마 미워하지 않아요. 전부 다 말씀해주세요. 엄마는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놓인 채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노란 불빛이 엄마 얼굴에 고된 주름 하나하나를 비췄습니다. 엄마는 모든 눈물을 다 쏟아낸 듯 쉰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엄마는 동네 보건소 간호사였어. 공장 근처 월세방에 사는 아가씨들을 많이 알았지. 어느 날 은혜를 만났어. 그 애는 만삭이었는데 결혼할 집에서 버림받았다고 하더구나.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지. 제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엄마는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딱해서 병원에도 데려다주고 약이랑 먹을 것도 좀 챙겨줬어. 그 애는 나를 친언니처럼 따랐고 밤마다 나를 불러서 속 얘기를 털어놓곤 했지. 저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아버지가 선생님한테 은혜 씨를 버리라고 강요한 것도 아셨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은 걸 알았지. 엄마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은혜가 낳은 아이, 박 선생님 아이가 아니야.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동철 씨 아이예요? 엄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은혜가 직접 나한테 말했어. 박 선생님과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선생님이 떠나고 너무 괴로워할 때 동철이가 다가와서 위로해줬다고, 마음이 약해져서 아이를 갖게 됐다고 하더구나. 저는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왜 박 선생님께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거예요? 엄마는 목이 메었습니다. 무서워서 그랬어. 박 선생님이 상처받을까봐, 자기 명예가 더럽혀질까봐, 그리고 동철이는 절대 아이를 책임지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그럼 은혜 씨의 죽음은 사고였어요. 아니면 누가 해친 거예요? 엄마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눈꼬리를 타고 흘렀습니다. 서아야,
은혜가 죽던 날 밤, 엄마가 거기 있었어. 엄마가 다 봤어.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보셨는데 왜 일찍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엄마의 몸이 떨렸습니다. 말했으면 우리 모녀는 오늘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엄마는 옷깃을 꽉 쥔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혜가 나를 불렀어. 속이 안 좋고 머리가 아프고 토할 것 같다고 하더구나. 가보니 은혜는 몹시 지쳐 있었고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 동철이가 방금 다녀갔는데 두 사람이 크게 다툰다고 하더구나.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퉜는데요? 아이 때문이었어. 엄마가 말했습니다. 은혜가 동철이에게 아이를 책임지라고 요구했대. 동철이는 거부했고 은혜는 박 선생님께 모든 걸 말하겠다고 협박했지. 저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맙소사. 엄마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동철이가 책상을 내리치면서 한 말이. 엄마는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어. 입 닥쳐. 한마디라도 더 하면 내 인생 진흙탕에 처박아 버릴 거야. 그 아이는 태어나면 안 돼. 라고 했대. 저는 땀으로 손이 축축해졌습니다. 그리고요. 엄마? 더 나쁜 일이 있었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혜가 동철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의심된다고 했어. 박 선생님 아버지가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 집안과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었대. 은혜는 너무 무서워서 며칠 동안 잠도 못 잤다고 하더구나.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서아야, 엄마가 도착했을 때 그 애는 이미 월세방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 맥을 짚어보니 심장이 아주 약하게 뛰고 있었지. 병이 아니라 무언가 이상한 약물에 당한 거라는 걸 알았어.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무슨 약물이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하지만 이상한 냄새가 났어. 엄마가 알던 약 냄새가 아니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독살당한 거예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떤 대답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있었어요? 엄마의 몸이 떨렸습니다. 월세방 문 밖에 서 있는 남자를 봤어. 뒷모습만 봤지만 한 가지는 똑똑히 기억나. 저는 온몸이 긴장된 채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엄마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회색 가운을 입고 있었어.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만 입는 그런 가운이었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색 가운을 입은 의료계 종사자, 마취제를 다룰 줄 아는 사람. 머릿속에 한 사람의 모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거의 부서질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남자였고, 약을 다룰 줄 알고, 엄마와 아는 사이였고, 은혜 씨를 해칠 이유가 있었던 사람. 엄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아야, 더는 묻지 마. 네가 알면 너도 은혜처럼 죽을 거야. 저는 엄마를 꽉 붙잡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누구예요? 뭐가 두려우신 거예요?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제가 모두를 구할 수 있어요. 엄마의 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서아야, 그 사람은 박 선생님 아버지도 동철이도 최 여사도 아니야.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럼 누구예요? 엄마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마치 도망치는 사람처럼 다급한 목소리로 그 사람은 쾅. 앞문이 누군가에게 세차게 걷어차였습니다. 저와 엄마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민수 오빠가 외쳤습니다. 밖에 사람이 있어요. 도망쳐요. 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한가운데 키가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마스크로 반쯤 가렸고 눈은 붉게 충혈되었으며 손에는 나무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엄마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서아야, 도망쳐.
저 사람이 은혜를 죽인 범인이야. 엄마의 비명은 쇳소리처럼 제 뇌리를 긁었습니다. 서아야, 도망쳐. 저 사람이 은혜를 죽인 범인이야. 저는 반사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남자는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문짝을 걷어차고 마치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숨을 고르는 맹수처럼 거친 숨을 내쉬며 들어섰습니다. 그가 입은 회색 가운은 엄마가 묘사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랫동안 저를 지켜봐왔고 강우 씨를 죽이려 했으며 진실을 덮으려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살기 어린 눈으로 엄마를 쏘아봤습니다. 이 늙은이가 말이 너무 많았군. 단 한마디에 제 몸에 피가 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오빠가 저와 엄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당신 누구요? 남의 집에 들어와서 무슨 짓이야?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몽둥이를 치켜들었습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민수 오빠, 피해요. 하지만 오빠가 몸을 돌리기도 전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몽둥이가 그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고통에 신음하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서아야, 뒷문으로 빨리 도망쳐. 너라도 도망가. 하지만 저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손을 붙잡고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줘야 해요. 엄마는 이 사람이 은혜 씨를 죽인 걸 어떻게 아세요? 엄마는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떨었습니다. 저를 끌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서아야, 넌 몰라. 이 사람은 사람의 탈을 쓴 악마야. 제발 도망가. 남자는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움뿐이었습니다. 마치 살인에 익숙한 사람처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서아 양,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군.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온몸은 얼어붙었지만 머리는 뜨거웠습니다. 저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그는 비웃었습니다. 네, 엄마가 수십 년 동안 필사적으로 감춰주던 사람이지. 엄마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제가 엄마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해요. 남자가 다시 웃었습니다. 내가 말해주지.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가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고통스러운, 너무나 익숙해서 충격에 토할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눈이 찢어질 듯 크게 떴습니다. 아저씨는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원장. 저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 원장. 우리 동네 보건소 원장. 엄마가 가장 믿었던 사람. 어릴 때부터 저를 치료해주던 의사. 돈도 받지 않고 엄마의 건강을 봐주러 집에 들르던 사람. 모두가 착하고 성실하다고 말하던 바로 그 사람. 저는 떨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원장님. 원장님은 저를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가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치료. 아니면 다른 무언가? 내가 공짜로 해준 것 같나?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강혁 씨, 그만둬. 내가 말했잖아. 내가 당신 비밀 수십 년 동안 지켜줬잖아. 내 딸은 건드리지 마. 심장이 세게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저 사람의 무슨 비밀을 지켜줬는데요. 그가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이 너무 오래 입을 다물고 있었지. 하지만 이번에 당신 딸이 옛날 일을 들추게 뒀으니 날 원망하지 마. 엄마는 떨며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서아야, 저 사람한테서 멀리 떨어져. 강혁이 저 사람이 은혜한테 약을 먹인 사람이야.
제가 엄마를 휙 돌아봤습니다. 약? 무슨 약이요? 이 원장은 비웃었습니다. 신경안정제. 아주 많이 깊이 잠들어서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약이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 내가 은혜한테 약속했어.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오늘 또 나타난 거야? 이 원장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은혜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강우,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은혜 씨를 죽인 이유가 그 아이가 당신 아이라서. 그가 크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혐오로 가득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 여자를 죽인 건 그 여자가 동철이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동철이는 내가 평생의 원한을 품고 있는 놈이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순간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도 그 여자와 똑같아.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지. 제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도망쳐요. 엄마가 저를 끌고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처마 밑에 다다랐을 때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엄마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엄마는 고통의 울음을 터뜨리며 쓰러졌습니다. 제가 돌아보자 그가 바싹 다가와 있었습니다. 눈빛은 야수처럼 사나웠습니다. 도망칠 수 없을 거다. 민수 오빠가 달려들어 그를 껴안았습니다. 도망쳐, 서아야. 내가 막을게. 그가 거칠게 몸부림치며 민수 오빠의 얼굴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오빠의 코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민수 오빠. 그가 몽둥이를 들어 다시 내리치려는 순간 저는 근처의 나무 의자를 집어들어 있는 힘껏 그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퍽! 그가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가 반응할 틈을 주지 않고 엄마를 끌어 뒷마당으로 뛰었습니다. 엄마가 외쳤습니다. 서아야, 오토바이. 저는 엄마를 뒷자리에 태웠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열쇠를 꽂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빨리. 집 안에서 그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발이 바닥을 끄는 소리가 악마의 그림자처럼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가 처마 밑으로 뛰쳐나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저는 핸들을 꺾어 쏜살같이 어두운 골목으로 내달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베는 듯 했지만 엄마는 제 허리를 꽉 끌어안고 떨었습니다. 서아야, 뒤돌아보지 마. 박 선생님 집으로 곧장 달려. 빨리.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하지만 엄마, 민수 오빠는 그 애는 안 죽어. 하지만 우리가 돌아가면 우린 죽어. 저는 울면서 달렸습니다. 시골길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드문드문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췄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 들판을 가르는 바람 소리, 그리고 뒤따라오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얀 헤드라이트 불빛이 나타나 화살처럼 우리 모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강혁이야, 서아야, 더 빨리. 저는 스로틀을 끝까지 당겼습니다. 바람이 뺨을 때려 아팠지만 속도를 줄일 수 없었습니다. 울퉁불퉁한 흙길에서 바퀴가 몇 번이나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뒤따라오는 불빛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서아, 멈춰. 멈추지 않으면 내 엄마를 죽여버리겠어. 저는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칠흑 같은 밤이 모든 소리를 삼키는 듯 했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10m, 5m, 그리고 2m. 그가 손을 뻗어 엄마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제가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안 돼. 바로 그때 길 끝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환하게 켜지며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습니다. 저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지팡이를 짚고 길 한가운데 서서 팔을 들고 외쳤습니다. 강혁, 내 아내와 딸에게 손대지 마.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오토바이가 끼익 소리를 내며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도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바퀴가 헛돌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어두운 밤이 멈췄고 바람도 갱었습니다. 저와 엄마 그리고 박 선생님은 어둠과 불빛 사이에 갇혔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민준이 드디어 얼굴을 내미는군. 박 선생님은 부들부들 떨면서도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강혁, 이제 그만해. 내 죄는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다 안다고. 아니면 반만 아는 거겠지. 저는 엄마를 껴안고 떨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눈빛에 흉악한 기운이 번뜩였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우는 내가 아니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 선생님도 엄마도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제가 더듬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가 크게 웃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잔인했습니다. 나는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배우가 누구예요?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미소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가장 믿는 사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구냐고요? 그는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건 바로 그날 밤의 압박감이 제 목을 졸라 심장을 대게 할 것만 같았습니다. 배우는 이 원장도 동철 씨도 박 선생님의 아버지도 최 여사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뜻밖의 사람,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 그 이름을 말하려는 순간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모든 것을 끊었습니다. 마지막 이름은 여전히 허공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깜빡이는 경광등 불빛이 이 원장의 분노에 찬 얼굴을 비췄고 그의 표정은 더욱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반걸음 물러서서 박 선생님과 저를 번갈아 보며 증오에 찬 눈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이 운 좋은 줄 알아.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씹어 뱉었습니다. 경찰이 조금만 늦게 왔어도 배우가 누군지 말해버렸을 텐데. 하지만 저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는 무력하게 떨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똑바로 일어서서 한 손으로 엄마를 부축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오토바이를 짚어 균형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전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는 멈칫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메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했습니다. 배우는 동철 씨예요. 엄마와 박 선생님 모두 굳어버렸습니다. 이 원장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 지경이 돼서도 머리는 잘 돌아가는군. 맞아, 그놈이야. 제 심장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의 고통을 억누르며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동철 씨는 당신을 이용해서 은혜 씨의 입을 막은 거예요. 은혜 씨가 입을 열면 자신이 모든 걸 잃게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 원장은 고통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동철이는 내게 평생 갚을 빚이 있었어. 그놈은 나한테 더러운 일을 시키고 입을 다물게 하고 증거를 없애라고 협박했지. 나는 멍청하게도 그놈을 도우면 옛날 일을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당신의 잘못된 선택이 한 어머니를 죽게 만들고 한 아이를 고아로 만들었으며 당신의 인생마저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어요. 그는 손에 든 나무 몽둥이를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사나웠던 눈빛이 피로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몽둥이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몽둥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마른 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죄를 받겠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젠 지쳤어. 경찰들이 달려와 그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아직 젊으니 다시는 이 더러운 구렁텅이에 발들이지 마시오.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더는 그가 믿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죗값을 치러야 할 사람은 그가 아니었으니까요. 경찰차가 그를 태우고 떠날 때 헤드라이트 불빛이 스쳐 지나가며 박 선생님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방울을 비췄습니다. 엄마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목맨 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수십 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왜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하셨어요? 엄마는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눈물이 제 머리카락에 섞여들었습니다. 서아야, 그날 엄마는 모든 걸 봤어. 동철이가 월세방 밖에 서 있는 것도, 강혁이한테 돈봉투를 건네는 것도 봤어. 이거 먹이면 그냥 잠들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어. 그리고 조용해졌지. 엄마는 너무 무서웠어. 신고할 용기가 없었단다. 너는 어렸고 엄마가 입을 열었다면 우리 모녀는 같이 죽었을 거야. 저는 엄마를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에요. 엄마는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고통을 모두 쏟아내듯 오열했습니다. 네가 알면 엄마가 약하고 비겁하다고 원망할까봐 무서웠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엄마가 안쓰러울 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와 엄마, 박 선생님은 고향을 떠나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우 씨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했지만 맥박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 가여운 남자를 보며 평생 거짓에 속고 부정당하고 이유도 모른 채 버려진 고통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강우 씨, 일어나셔야 해요. 진실을 아셔야죠. 이제 더는 외롭지 않아요. 강우 씨에게는 가족이 있어요. 박 선생님과 저, 그리고 우리 엄마가 있잖아요. 정오가 다 될 무렵 그가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엄마, 강우 씨가 깨어났어요. 강우 씨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민준 씨, 서아 씨, 내가 살아있소?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살아계세요. 그리고 진실을 아셔야 해요. 박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애써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강우, 자네의 친아버지는 동철이었네. 강우 씨는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굳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떨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이 우리 엄마를 버렸어.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강우 씨를 책임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강우 씨가 원망해야 할 사람은 박 선생님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10년 동안 강우 씨를 찾아다니셨고 지금까지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세요. 박 선생님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강우, 미안하네. 내가 비겁해서 잘못했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자네를 미워한 적이 없어. 친자식처럼 생각했네. 단지 자네 어머니에게 지은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몰랐을 뿐이야. 강우 씨는 박 선생님을 쳐다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앙상한 손을 들어 선생님의 어깨에 얹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수십 년 동안 원망했는데 당신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군. 이제 됐소. 민준 씨, 더는 자책하지 마시오.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사람은 죄책감 속에서, 다른 한 사람은 원망 속에서 살아온 두 남자는 마침내 평온한 눈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고향으로 내려가 엄마의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원장의 자백과 일치했습니다. 배우였던 동철 씨는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이미 사망했지만 그의 범죄는 만천하에 드러나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건 은폐에 가담했던 박 선생님의 아버지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 여사는 은혜 씨의 죽음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그녀의 무관심과 은폐가 사건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사를 받았고 평생 지키려 했던 명예에 또 다른 오점이 생기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고향에 은둔하며 누구와도 마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 원장은 구속되어 죗값에 합당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에 연행될 때 그는 저와 박 선생님을 돌아봤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악의가 없었습니다. 그저 길을 잘못 든 인생의 공허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폐병이 심해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지만 모든 진실을 털어놓은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습니다. 병세도 호전되어 집에서 요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우 씨는 자주 박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서로를 형제라 불렀습니다. 엄마는 저와 박 선생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더는 과거의 무거운 짐에 짓눌리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는 처마 밑에 앉아 박 선생님이 작은 화단을 가꾸는 모습을 보며 평온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일너후에도 여전히 매일 저녁 박 선생님의 손을 잡습니다. 어느 날 밤 박 선생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서아야, 나와 결혼한 걸 후회하나? 저는 고개를 저으며 선생님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선생님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모두가 두려워하던 진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엄마를 구하고 강우 씨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박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 다정해서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네는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야. 제가 선생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야말로 제게 온복이에요. 이것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비겁함 때문에 고통을 만들고, 누군가는 분노 때문에 평생 길을 잃고, 누군가는 사랑 때문에 진실을 숨기고, 누군가는 두려움 때문에 침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마주할 때만이 모든 상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 엄마, 강우 씨, 그리고 저 역시 과거의 어둠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가볍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좋고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족 이야기 채널에서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